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189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189페이지 10번 문제부터 보시면 문제집 189페이지 10번 문제요. 자, 22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그랬습니다. 1번이요.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아까 하여튼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기준시가 고가주택 나왔다. 기준시가 얼마요?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9억 원 기준시가로 9억 초과요. 6억 틀렸습니다. 9억을 기준으로 하고요. 2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1주택 소유하는 자 한 채 딱 주택 있는 사람이 임대했다, 비과세입니다. 단 근데 자 요거 5번 기준시가 5억 원 그랬는데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한다, 자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기준시가는 이런 거는 생각해 보세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겼어요? 이건 그냥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지, 국외 자산은 기준시가 이런 걸 우리가 매길 수 없겠죠, 여러분들?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유럽 어떻게 매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말이고, 포인트는 여기에요. 국외 소지의 1주택을 임대한다.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3번이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택 우리가 수 계산할 때 부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은 부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고요. 각 거주자별로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틀렸고, 자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자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4번입니다. 국내 소재 3주택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여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고, 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입니다. 그럼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보증금 전세금이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잖아요. 4억이니까.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산입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보시니까 과세기한 종료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후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12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시가 꼭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 그래서 개시일 틀렸습니다. 종료일이고요.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사회 때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또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렇죠?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은. 2번이요. 또 반복되는데요. 3주택이요.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니고요.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시험에서 지금 전세주택,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의 요건 지금 2번씩이나 계속 묻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자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2억이니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3주택 이상 보증금액 3억 초과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이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봅니다. 2주택과 소형주택 아닙니다.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은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자 2개의 상업용 건물만 맞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 꼭 또 잊지 마시라고 했어요. 상가임대소득은 자 보세요. 상가임대소득은 요게 한 채든 두 채든 두 채든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상가임대소득은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보증금 받고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예? 무조건 과세. 자, 근데 그 상가임대소득은 근데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보세요. 주택임대소득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달라지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또 주택 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한 채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뭐 한다고요?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었죠. 단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의 주택은 요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건 과세고요. 자, 근데 전세주택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한 채일 때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얘는요, 주의할 것이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도 포함해서 비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요.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이면 한 채일 때 어떻게 합니까? 과세합니다.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도 한 채는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채일 때요. 두 채일 때 뭡니다. 두 채일 때 월세주택은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입니다. 무조건 이제 두 채부터는. 자,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3주택부터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택 두 채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어요. 상가 두 채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근데 주택은 두 채일 때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왜 여기 보면서도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잖아요. 주택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이거 보고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채일 때 월세 계획 형태로 임대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하나만 비과세지. 근데 세 채일 때 주택이 세 채일 때는 세 채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세 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그렇습니다. 3억 원을 딱 3억까지는 안 돼요. 3억 원을 초과해야지. 3억 원을 초과할 때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합니다. 자, 간주임대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11번 문제 3번 지문을 보시니까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이 나왔으니까 뭐라고요? 전세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상업용 건물만 간주임대를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전세주택은. 4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5번 봅니다. 상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관리비 수입에 아까 총수익 금액 계산할 때 관리비 수입에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합니다. 공공요금은. 그리고 나머지 잡다하게 받는 것들은 다 관리비 수입에 포함합니다. 총수익 금액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그 잡다하는 것들은 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고요. 1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의 주택은 역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데 1번 봅니다.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보세요. 얘는 월세 계약 형태 주택이에요, 전세 계약 형태 주택이에요.
그죠? 전세금 나왔잖아요.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전세주택이에요. 원래는 기준시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원래 과세를 해야 돼요. 고가주택은 월세 개형될 때는. 근데 전세금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한 채일 때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이어도 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맞아요. 그래서 1번쯤은 과세하지 않는다. 2번입니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고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한 경우에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택 두 채 있는 사람이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만 과세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전세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두 채일 때. 그러니까 이 월세 주택만 과세한다. 맞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별로 저 그동안 빠졌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보니까 인강만 듣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나왔는데 이 열기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양도세를 먼저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7월 달에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또 좀 빠지셨던 분들 그렇고 또 다 나오셔요. 그랬다가 또 이제 광복절 지나면서 여러분들 광복절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광복절이에요. 하여튼 광복절 지나면서 소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흐지부지 또 특히 이제 여름 휴가 뭐 7월 말 8월 초 예년 같으면 휴가 같은 거 갔다 오면서 급격히 분위기가 매년 보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기에 놀고 나서 이제 막상 8월 달 이제 중순 돼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2차가 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속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원에는 돌아다니시는데 수업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 봬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분위기를 저 끝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게 시험은 막판 2달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나중에 이제 8월 초 정도 되면은 마음이 막 급해져요, 진짜. 그래가지고 2차 공부하고 있다가는 자꾸 2차 공부하고 있으면 자꾸 뭐가 생각이 나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1차 막 보고요. 그러다가 조금 1차 좀 되는 것 같으면 2차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다 2차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2차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1차 떨어지면 꽝인데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본인을 믿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막판 2달 바짝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허비되고 귀중한 시간들을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흔들지 말고 그래서 소득세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자, 미리 해놔야지 이거 양도세를. 자, 소득세를.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12번 보시니까요. 12번 계속 보시니까 그래서 2번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되고 3번이요.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구분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하겠고요. 4번 주택 임대를 위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고지의 종합소득금액이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5번이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제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25회 시험 때도 그래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배운 건데 5번의 지문이 요약집에 아까 없었어요. 자,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봤던 지문들이 시험장에 가면 몇 문제에서는 제가 강의하지 않았거나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문이 문제 속에 몇 문제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안 배웠던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5번 같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탄하지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 안 하면 세금 안 내는데 하면 세금 내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요 틀렸습니다. 13번 문제 사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이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다만 한 번 정도 이게 계산식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1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고우자 갑의 2020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수익 금액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적어드렸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총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필요경비를 빼서. 또 이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총수익 금액은요. 총수익 금액은 자, 먼저 임대료. 자, 월임대료를 말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요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관리비 수입, 또 관리비 수입 합하고, 또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이런 거 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총수익 금액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을. 자, 그러면 보시니까 박스 안에 보기를 봅니다. 갑은 국내 주택 세 채요. 각각의 기준시가 모두 자 3억 원을 초과하고요. 소유하고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에 자, 그러니까 요 문제 첫 번째 보기에서는 자, 첫 번째 보기는 지금 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비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랬습니다. 자, 3주택 이상이고 보증확계액이 3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뭘 계산해야 돼?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또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 이거 당연히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야 되고, 그러면 임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정기금 이자율이 연 10%로 가정한다는데, 이게 실제로는 2.1%예요 현재. 근데 연 시험에 2.1%로 되면 계산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합니다. 10%로 가정하고, 갑은 적법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으며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년간 그 임대료가 얼마예요? 2,4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간주임대료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번 보세요. 시험에서 이런 거 다 하라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요 이론을 다시 한번 계산 과정을, 이런 것들을 식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 보증금 합계액 있잖아요. 보증금 합계액. 여기서 있잖아요. 3억 원을 빼요. 왜 3억 원을 빼냐면요. 아까 전세주택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3억 원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은.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에 또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60%만 과세해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은 60%만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대일수를 곱하는데 365분의 임대일수인데 시험에서 71일 이러면은 계산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대개 1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1년이니까 365.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임대일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도록, 1이잖아요. 변수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냐? 정기예금 이자율 10%. 그리고 금융수익이라는 걸 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금융수익을 빼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보증합계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5억. 자, 5억입니다. 5억에서 3억 빼니까 2억이고 2, 6, 12. 60%니까 2, 6,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2천이고, 여기에 10%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1,200만 원이고, 금융수익은 뭐 여기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얼마란 얘기예요?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자,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익이나 보험차익 이런 거 조건이 없으니까 총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합치니까 임대료, 간주임대료 합치니까 얼마예요? 3,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이 이게 정답이 됩니다. 3,600만 원이 이런 건 또 잘 봐야 자, 3,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데,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빼서 구한다.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자, 이건 월임대료를 말하는 거고,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을 임대료로 이제 환산하는 거죠. 간주임대료, 또 관리비, 수입, 보험차익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한다. 그럴 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빼고 여기에 60%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임대일수 곱하고, 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고 금융수익을 빼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식의 의미들을, 용어를 한번 익혀두고 갑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28회 때 굉장히 깊은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사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2020년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수정한 건데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포함합니까? 자, 지상권, 지역권 나왔다. 자, 부동산 상해 권리, 예. 그러면 딱 항상 뭘 생각해? 공익사업과 관련한지 무관한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거니까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포함하고 사업소득이고. 2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뭡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이게 포인트고 사업소득입니다.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이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맞습니다. 공제하고.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은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자, 주택 요 시험에 28회 때 나올 때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한다면 틀리고 지금은 과세고 이렇게 분리과세한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요거는 금융수익에 포함하는데 요게 유가증권 처분이익 있죠? 요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수익,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 금융수익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거예요. 자, 그냥 그런 걸 원래 기본서에 있어요. 이제 28회 시험 때도 기본서에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자, 28회 때.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번 요거 여기서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그죠? 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 차감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정답이었고, 15번 문제가 어떤 거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요 관련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요,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시험에서 이건 자세한 내용이 나온 적이 없고 예전에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파동 났을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딴 거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 건설업은 부동산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빼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사업적으로 팔면. 그래서 자, 건설업은 이거예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이 나오고 신축이란 말이 나오고 판매란 말이 나왔다. 자, 그러면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거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자, 토지를 판다거나 사업적으로 다 그러면 뭐라고요? 매매업이에요. 차이점이 또 뭐냐면요, 건설업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집 짓다 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그냥 고득점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다 넣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의 예정신고 의무는 이런 거예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매매 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잖아요. 자, 그리고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건데 양도세가 비슷한 건데, 자, 건설업은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으니까 예정신고무가 없는데 매매업은 있어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주택 신축 판매면 지문에 들어있으면 그런 말이 건설업, 그 외에는 다 매매업입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건설업과 매매업의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알고 혹시 모르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건데요. 이건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일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을 봅니다. 자,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니까. 2번 봅니다.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는데, 지문에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나왔잖아요. 신축 주택 판매, 주택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뭡니까?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매매업이 아니라 보다 건설업입니다.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자,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4번입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 신축 판매, 이게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5번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 자,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니까 이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과 매매업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16번 문제 별표입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을 거고 좀 압축해서 나올 건데, 공부를 위해서 법령을 그냥 이렇게 주저리저리 그냥 한번 해놓은 거예요. 법령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2020년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이건 맨날 본 거예요. 국내 소지의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5억 원인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자, 보증금 전세금 나왔으면 뭐라고요? 전세주택이에요. 그러면 요건 딱 몇 주택? 3주택 이상인지 확인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자,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맞습니다. 과세가 되고요. 2번 동그라미 1의 경우에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일 때는 3주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3번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부가세법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 임대수익금액의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미등록했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몇 프로라고요? 0.2%, 1,000분의 2, 0.2%.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있는 고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세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봐야죠, 여러분들. 자, 이게 사업소득 금액의 분리과세 시 몇 프로를 곱합니까? 14%, 100분의 10, 10이 아니라 100분의 14해야 돼요. 14% 세율을 곱해야죠. 100분의 14, 14%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가, 이게 지금 4번이 길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말이에요. 그걸 압축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쭉 법령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4번처럼, 아니면 법령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압축해 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은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다른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길게 돼 있는 얘기가, 자, 이거예요. 아까 5번은 길게 돼 있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분리과세 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하는 계산식에 관한 게 원래 법령에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압축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하는 거, 아까 문제집 앞부분 핵심 요약에 있었어요.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요. 수익금액이요. 임대소득에 대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그 수익금액 여기다가요 곱하는데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을 곱해요. 1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다 소득세 세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 세율이라고요? 14%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할 때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 몇 프로? 14% 소득세 세율이라도 기억하시라고요. 왜냐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아주 깊은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여기서 출제한다 그러면 이때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을 몇 프로 인정한다고요? 60%. 미등록자는 요거 50%를 경비율을 인정하고요. 공제되는 금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자는 요거 4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이니까, 자, 1에서 60%를 뺍니다. 그러면 요거 100분의 100이니까 100%에서 60% 빼는 거니까 결국은 곱해지는 건 몇 프로가 곱해지는 거예요? 40% 곱해져요. 2천만 원에 40%니까 248 얼마? 8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얼마 공제? 400. 그러니까 자, 요까지 계산한 게 얼마냐? 400이에요. 여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한다? 14% 세율 정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4, 4, 16, 5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포기다, 난 그냥 마음속에 이미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잘 모르겠으면 이런 숫자들 경비율 같은 거, 혹시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경비율 같은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자, 공제되는 금액 눈에 익혀두시고 차이점을,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소득세 세율 몇 프로다? 14%. 요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17번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관리비 수입에 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어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요 공공요금은 여기에 관리비 수입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예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포함합니다. 뭐 청소비, 난방비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는 거, 나머지는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는데,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1번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아주 깊은 내용들인데 혹시 몰라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고 그랬죠? 건설업은 없는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비슷하네. 다만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 등의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를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업은 예정 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2번이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 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장특공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것으로 하는데요. 양도세 계산과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공제가 공제되지 않고 계산할 때,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할 때는 또 기본공제까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까요? 참고서를 한번 보시고. 3번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매할 때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불주택으로 본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주택 2의 면적보다 커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럼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겸용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따로따로 매매할 때는 또 주택과 상가 부분을 따로따로 매매할 때는 또 달리 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전부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 뭐라고요? 건설업. 상가를 신축 판매하면 뭐라고요? 매매업. 그러니까 이걸 건설업으로 볼지 매매업으로 볼지 그것 때문에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이건 뭐로 과세해?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요 겸용주택은.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럴 때는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럼 주거 부분만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은 뭐로 과세하고 주택 부분은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주택 신축 판매니까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이거 상가 부분은 뭐로 과세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 때문에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으로 과세할지 매매업으로 과세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겸용주택 어떻게 판단하냐? 양도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면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주택입니다. 창피해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리듬은 하세요.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양도세 겸용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뭘 따라서 하라고 할 때 창피해서 안 하신 분들이요,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딱 보는 순간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이게 딱 떠오른다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래서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부동산 매매업은 기준시가에서 매매차익 계산을 원칙이라는데, 전부 다 우리가 국외재산이든 국내재산이든 또 부동산 매매업이든 다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다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요. 5번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이요, 요 정도 보시면, 올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특히 지상권, 지역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일개 소유하는 재주택 임대소 비과세에서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과세한다는 거. 그런데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근데 올해 2020년 개정세법에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특히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거,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이상 아니고 초과할 때, 30%를 초과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전세주택과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딴 거 없어요.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세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월세주택입니다. 자,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요거. 그 다음에 우리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그 분리과세할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다.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뭐 요건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선택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는 몇 프로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몇 프로? 0.2%. 1천분의 2. 자, 그래서 요거는 딱 알고 계셔요. 요거는 딱 제가 지금 복습한 거 핵심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으뜩한 거에 한 문제 나왔을 때 임대비에서 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페이지로 갑니다.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고개 또 드시고요, 여러분들. 예, 고개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다시. 아이고. 자, 예,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요. 예.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좀 안 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봅니다. 양도소득세요.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여러분 계속 강조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 처음으로 또 시작하고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도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과세 대상.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이 뭔지 그 개념과 유형이요. 요 양도소득세 양도 유형과 과세 대상은 매년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로 출제가 돼요. 2, 3년에 한 번씩. 근데 자, 작년 같은 경우랑 지금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도 지문의 종합 문제 속에서 살짝 한 줄 나왔지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자,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묶어서 또는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오면 진짜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문이 짧고 또 문제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 어떤 간에 한 문제 정도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를 보고 취득 시기를 보느냐?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자,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느냐,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30회 안 나왔고요. 최근에 보면 취득세와 취득세 취득시기랑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취득세 나오면 양도세 안 나고, 양도세 나오면 취득세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회 때 취득세 양도세 안 나오고, 29회 때 양도세 취득세 안 나오고, 30회 취득세 나오고 양도세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그런 패턴이면, 물론 뭐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양도 및 취득시기 올해는 또 주의 있게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가필, 차장, 소, 기, 과, 양도소 과세 표준 구간 과정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죠.
장기 보이트롱제, 최근에 독립화 문제 안 나왔지만 중요하죠. 개정 내용이 있고, 또 기본공제, 또 과세표준 구획세의 세율, 양도세 세율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든가 이렇게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최소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양도세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요. 그럴 때 이건 독립화 문제로도 잘 나오고, 종합 문제 나온다,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단골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년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요. 다 별표 3개 버리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독립함 요 부분이 원래는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는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요 부분을 별표시를 좀 덜 했는데 올해 여기가 이제 별표시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돼 버렸네요. 자, 하여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테마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자, 40번이네요. 문제집 194페이지 포인트 40번 양도세 특징입니다. 편하게 보죠. 특징은 먼저 국세고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직접세고요. 또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한 사람이 일치하고, 이런 건 줄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돼요. 정률 세율이 정되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면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습니다. 뭘 써놓냐면 분류과세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양도소득은 뭐 한다고요? 분류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과세하고요. 3번도 편하게 읽어봅니다. 상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하고,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되고요. 동그라미 4번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자, 그래서 비자의 동그라미, 누자의 동그라미, 비누죠. 비누, 누, 비누, 세목별 세율 구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누진세율.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비누, 비누입니다. 둘 다 적용되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요. 자, 납부세계 부가세 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에서 소득세에게, 양도소득세에게 뭐 100분의 10에 뭐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땡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죠. 납부세계 부가세 목은 없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8번 양도세는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납부할 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근데 물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은 안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 40번 특징을 봤는데요. 뭐 문제는 뭐 좀 이따가, 자,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양도세 대상과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 포인트 41번 과세 대상 있죠? 요거 자, 별표 3개 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과세 대상은 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세 대상은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건물에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포함하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중요하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데, 용익물권들. 근데 특히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인데, 자, 거기 다 밑줄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자,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또 미술이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미출입니다. 지역권은 아니고.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지역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일정 권리가 있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자,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 완공됐을 때 본계약 체결해서 건물 완공됐을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또 주택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채권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같은 거. 요거 자,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지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것은 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점포임차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점포임차권은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권리요. 자,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단골 손님을 시설 일체를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포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 대상이 아닙니다. 어권, 광어권, 광어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일체 부채상권 양도세는 아니다.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봅니다.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자,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골프, 콘도, 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되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플러스 표시를 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미줄입니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 즉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어요. 진짜 아니고 뻥이라고 그랬죠? 예. 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그 골프장 법인의 대표가 오더니 우리 법인의 주식을 살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를 누리게 해주라. 이럴 때 주식도 포함이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올해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플러스 표시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쫙 밑줄이고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가점주주가 소유한 특정한 법인 주식도 대상인데 50, 3년 내 50, 80% 단한주에 해당되는 이런 동그라미 3번과 4번이요. 자, 과점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의 주식도 대상입니다. 시험에서 이 숫자를 바꿔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꾸지 않을 거고 지문에 깔려 나왔을 때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냐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건 동그라미 3번과 4번에 그 플러스 표시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절 보세요. 50, 3년 내 50, 80% 단한주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이 골프장, 스키장 같은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자, 이 법인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요. 엄청 많은데 당연하죠. 스키장 법인에 골프장 법인에 부동산 빼면 자산 뭐 있겠어요? 80% 넘고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50, 3년 내 50,
80% 반환주. 이런 기타 자산에 속하는 것들. 특히 기타 자산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정확히 알아둬야 되고요. 195페이지 이주권 별표 시험입니다. 올해 2020년 올해 새로 추가된 거고 시험에 나오면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면 전국의 수험생들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맞히겠죠. 왜냐면 강의하는 분들 누구나 다 강조했을 거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에요. 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부동산과 분리되어 이축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또 밑줄입니다.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이주권은 부동산 함께 양도해야 돼요. 시험 지문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자, 따로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주식 출자 지분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 소액 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하면 대상이에요. 또는 대주가 양도하거나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주식도 소액 주주도 자, 우리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건 먼 얘기고, 우리 시험은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소액 주주가, 여러분들 소액 주주죠? 증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식은요 대상이 됩니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했거나 주식을, 또는 외국에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 법인이 상장된 주식,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파생상품 있죠? 그냥 얘는 제목만 아시면 돼요. 파생상품은 대상이 됩니다. 가로 안에 잠깐 참고적으로 파생상품 대상인데, 가로 안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제외한다는데, 이건 그냥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자와 관련해서 은행에 예금 해놓으면 이자와 관련해서, 또는 주식 그 배당과 관련해서 그 증권회사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금융상품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게 이자소득세로, 배당소득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제외하냐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즉 배당소득이나 여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파생상품은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상을 받고 포인트 41번에 해당 문제를 좀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요 212페이지부터 특징하고 40번 포인트 41번 이어서 볼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212페이지부터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